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도전 여정이 16강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에 맞서서 분투했지만 1대4로 져서 원정 월드컵 최초 8강 진출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번에 한층 향상된 실력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투지, 자신감까지 더해 16강 진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이뤘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대한민국 축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전에서 패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떨궜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은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16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표팀 코치진과 선수들, 지원 스태프 모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권 안에서 갑자기 불길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차출 논란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어떤 핫한 뉴스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 정답게 투쟁합시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오늘로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넘게 지속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이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하면서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민주노총 측은 정부의 이런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노동계의 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이 저항 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이 총파업 배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이죠.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늘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 강경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주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동조 파업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경인본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본부 등이 동조 파업에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건설노조 경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면서 동조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또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본부 역시 이 타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동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만여 명의 시멘트 타설 인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건설 공사장이 멈췄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이미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서 엎친 데 덮친 셈이겠죠. 또 시멘트 공급이 회복된다고 해도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타설하실 근로자분들까지 이제 현장에 나오시질 않아서 현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현장 사이도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답답하죠, 일단. 이처럼 일부에 이제 동조 파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 이렇게 이름을 내걸기는 했지만 결국 동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 등 주요 산별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면서 단일 대우가 흔들린 상황입니다.
쟁의권을 가진 대우조선과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금속노조 산하 주력 부대들이 파업 참여 대신 사측과 교섭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오늘 총파업은 민노총이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이는 방식이라 파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업 동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민노총이 국회를 향한 법안 처리 압박 그리고 여론전에까지 나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속한 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업종 확대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공운수노조는 홈페이지에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전화번호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름 없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전화번호와는 일치했다고 합니다. 또 민노총은 친노조 성향 시민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일부 종합 일간지에 이 화물연대 파업 지지와 윤석열 정부의 탄압 규탄을 골자로 한 광고를 실기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또는 이제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을 향한 불법 폭력 행위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이나 라이터, 달걀 등을 던지면서 운전자가 상처를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했고요. 그중에 한 명을 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비노조원에게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말라면서 협박을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한 명이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노조원은 파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이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화물연대 측이 비노조원 또는 업무 복귀자를 겨냥해서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한 현수막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충남 서부 탱크지회 이름으로 된 현수막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원 장관이 공개한 사진 속 현수막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기사들을 향해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친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익명의 화물기사가 자신에게 보내온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원 장관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요. 이 화물기사는 장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문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때도 너무 고생했고 손실이 컸다며 저희 차로 제품을 싣고 나오다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서 이런 현수막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을 공개를 하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조폭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또 원 장관은 어제 이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원 장관은 조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동조 파업 행위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 장관의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는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나 복귀 의사표시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이에 어떤 이 원래의 투쟁의 계획, 이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이 지도부가 막기 위해서 특히 부울경 지역의 건설 현장에 건설 노조들이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신고해주는 그런 차주들에 의해서 지금 언론 보도도 된 상태입니다.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써서 하면 그게 바로 폭력 아닙니까?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그 천막 안에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도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노조원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군산시에 설치한 화물연대의 파업 천막에서 카드게임 일종의 놀이를 하다가 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판돈 약 115만 원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면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번 파업에 동참하다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한 한 화물기사가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기사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욕하더라도 결국 가정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 화물연대 소속 기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우편물 수령을 2차례나 거부하면서 투쟁에 동참하고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차 할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5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가정 형편이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조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요. 또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파업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단속할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지금 2차례나 이를 막았었습니다. 지난 2일이죠.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 이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 지역 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1차 현장 조사를 시도를 했지만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건물 진입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 어제도 같은 곳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또다시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이 됐고요. 공정위는 오늘 오전에도 다시 현장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역시 화물연대의 저지로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오늘 또 막아설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공정위의 현장 조사 이 시도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송 구성원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가 조사의 대상인지 알고 어떻게 협조를 해주세요.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모두 791명에게 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가운데 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455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 정지, 또 2차 불응 시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겠다면서 이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 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주말에 이 운송 복귀 거부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저는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국민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촉구합니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점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유 그리고 철강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곧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아직은 적기를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논의하고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대응이 중점적으로 보고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언제든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주말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죠. 윤 대통령의 지난 주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차 대체 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불법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대응 기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화물연대 측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뭔가 퇴로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어제 자문단 회의에서 지난 4일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을 만났다고 공개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이 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원 장관은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에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을 하면서 파업을 먼저 풀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을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그 화물연대 측은 당장 파업을 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내부에서는요, 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인데 이게 정치적 파업으로 공격받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하고 화물연대 측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두고서 양측의 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좀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은 당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측은요, 이 최병훈 국토부 노조위원장 주선으로 만난 자리일 뿐 화물연대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화물연대 입장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한 것에 분노를 표한다면서 이 김문수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결국 이제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고요. 여기에 또 민노총이 총파업 이런 걸로 힘을 보태면서 결국 파업 사태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해결책을 두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입장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화가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합니다. 명분은 반노동 정책 저지라고 하지만은 그 실질은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의 다름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덜먹이지만은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대화 그리고 타협은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위원장이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두고서는 좀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부 측에 해당할 수 있는 김문수 위원장은 선복귀 후 대화를 제안을 했고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그 반대인 먼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타협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워낙
강경하고 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니까 화물연대 쪽에서는 조금 뭐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지금 대화를 먼저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정부는 일단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소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이전에 원했던 조건으로의 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보면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를 폐지하느냐 3년 연장하느냐 이건 정부의 입장이 사뭇 바뀌었죠.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14일째인가요? 4일째인가 이 불법 운송 거부 기간에 업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로 보면은 적게는 한 1조 6천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한 3조 정도 되는데 어느 업장에서 얼마가 손해났는지 지금 자세하게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아마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노총 노조 지도부,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다음에 운송을 거부했던 차주들에게 아마 책임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현안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엄히 다뤄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파업 단합 얘기도 나왔지만 차주들의 운송 거부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운송 방해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라고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입니다. 그래서 운송 거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책임을 묻겠다.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정부는 파업이 일어나면 엄단하겠다 얘기하지만 파업이 끝나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사법지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대로 노사법지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운임제의 효과, 또 안전운임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좀 갈려지는 면이 있고요. 그렇다 손 친다면 입장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껏 정부 국토부에서 제일 처음에는 장관이 가서 만났다가 차관이 가서 만났다가 나중에 국장이 가서 만났다가 실제적으로 화물연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국토부가 과연 대화를 할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은 됐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운송 거부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인데 어찌 보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봤다시피 그 안에서 개개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동참할 수도 없고 또 불법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6월에도 똑같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원래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먼저 대화를 끝내고 운송 거부를 이제 철회를 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조금은 이것을 과연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심을 해소해 주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큰 파업 사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여름 정도에 있었던 통영에 있었던 대우조선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그 후속 기사가 굉장히 궁금해서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살았어요. 하청업자였으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용접공들이라든지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근데 그 수입도 원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면 신분이 좀 불명확하면 전부 다 와서 또 불법 체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누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지만 이 어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업을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도 하면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냥 억누르는 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정부의 태도는 조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볼 텐데요. 여권에서 그동안 간간히 제기돼 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이 최근 며칠 사이 말 그대로 핫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잇따라 여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교감을 했고 그것에 합당한 인물이 딱 한동훈이라는 식의 얘기가 급격히 여권 안에 퍼지면서 찬반론이 불붙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한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내각 내 측근들과도 관저에서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선이 또 집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쯤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 일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여권 핵심인데다 현직 장관인 만큼 관저를 찾는 게 어색한 광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이 이상민 장관의 경우 여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연계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이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묵직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문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여권에서 더 주목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죠. 윤 대통령은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당대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윤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해서 지금 당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최근 알려진 윤 대통령 관저 정치의 시작은요. 친윤계 핵심 의원 4명과의 부부 동반 만찬이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전당대회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조건과 관련해서 실명이 포함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당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그런 대표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의원들 이름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주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의 필요 조건으로 수도권 승리와 MZ세대 인기 등을 내세우면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급격히 재소환됐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던진 메시지의 골자는요, 결국 이 새로운 얼굴의 등장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 표심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MZ세대에게 호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당 안팎의 인물들로는 성에 차지 않고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원내대표는요,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난 뒤에 이런 메시지를 냈고 또 한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윤심도 한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주자들부터 이 찬반론을 밝히면서 지금 논란에 뛰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자격 요건을 내세우고 이것이 윤심 그리고 한동훈 차출설까지 이어지자 이 주자 간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보수층 지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선거 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유권자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최소한 수도권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고, 조경태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필요 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스스로들이 우리 당원들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MZ세대에만 인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죠.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MZ세대에게도 물론 인기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40대, 50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40, 50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야 되지요. 또 다른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심이 한 장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장관과 대통령 입장에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중도 민심, 청년 민심 잡을 주자가 안 보인다. 당 밖에 있는 뉴 브랜드,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자는 윤심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글쎄요, 꼭 그렇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차출설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니까요. 주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발언이 윤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구 정책 토론에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길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어느 분이 성에 차다 안 차다 이런 언급을 할 계제도 아니고 한 일도 없습니다. 당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윤심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연결짓는 시각은 야권에서 더 강하게 나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근택 민주연구 부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국민의 성에 안 찬다. 수도권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저는 첫째,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대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윤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여기를 한번 떠본 거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7사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사람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 다 성에 안 찬다. 수도권이어야 되고 MZ세대 호구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 이거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수도권. 그럼요. 수도권 MZ세대 새로운 인물. 한동훈?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쯤 되면 한동훈 장관 자신의 의중이 궁금해지는데요. 한 장관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최근까지도 이 출마, 즉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답을 해왔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의원님,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권 안에서 갑자기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는 문제를 놓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심이 반영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주 원내대표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과연 평론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당 안의 시각을 보면은 조금은 좀 무리하다. 왜냐하면 이미 후보들 다 뛰고 있고 3월 달에 그 전당대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놓고 후임자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선거 뛰어들려는 건가? 그럼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 건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실무적으로 보면은 지금 권리당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권리당원이 돼야지 아마 대표 출마 자격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비대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검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 그다음에 당대표도 검사 출신.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까 막 나서서 부추기는 게 얼마든지 공격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당내 특히 틀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둘째,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많은 국민과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해요. 지금 여당 의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야당 의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여든 야든 새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MZ세대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새 인물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신언 서판 말도 똑똑하게 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허우대 멀쩡하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또 경력이라 이런 것도 정치 지도라서 손색이 없고 그러면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20년마다 큰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1961년, 80년, 2002년 그로부터 20년 또 지났어요. 이제는 여야 확 정치권 물갈이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아마 그중에 한 명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한동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내년에 대표 나올 수도 있고 후년에 총선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다 건너뛰고 2027년에 대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선, 총선, 그다음에 대표 다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누가 판 깔아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심하고 국민들에게 밝히고 지지를 모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옆에서 주호영, 정진석, 장제원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선호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고 그분들과 이미 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당 밖에서 저는 외부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도 상당히 전문직이구나. 이게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첨예하게 갈등의 그 순간에 정치라는 것이 개입을 해서 중재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찌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하나의 그 내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될 때 누가 한동훈 장관이요? 한동훈 장관이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안 되리라는 100% 안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 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개인적으로라도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난 7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 같은 내용이 국회 방송 등을 통해서 송출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한 장관은 30여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사전에 더 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입증될 경우 김 의원은 면책특공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의 해석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제가 있었다는. 두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장관은 앞서 김의겸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서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습니다. 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었습니다. 이 목소리 역시 듣고 오시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저가 바뀌는 것이죠. 경호처나 어떤 그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듣고 오신 것처럼 해당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등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천공과 동행했다고 지목된 김용현 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둘은 소설처럼 꾸민 가짜뉴스를 언론을 통해 널리 퍼뜨렸다고 이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다룰 방침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혹의 당사자가 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주변에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요, 이번 의혹 제기는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생각한다면서 천공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자체 팩트체크는 끝났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민주당에서는 마냥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의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들러 해당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를 살펴봤고 그 이후에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11일 일요일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주말 전인 9일 금요일에 이 정 실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검찰은 현재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는 부정처사 후술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다만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후 정 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가 혐의 확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의 마지막 대표죠. 결국 이재명 대표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 넘긴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과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서면 조사보다는 대면 조사 쪽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요,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조율이 시작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힐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조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는 자금의 사용처와 종착지를 파악하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취임 100일 회견도 하지 않으면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언급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짧은 소회를 밝히긴 했지만 최근 구속과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은요.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뭐 잠깐, 하실 말씀 네. 없으실까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최고위 때 드린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그래도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분들 구속 때문에 이걸 가려주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생각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자, 현시 맛있게 드세요. 네. 따로 지나가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저를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만 취임 100일 되셨잖아요. 대표님 10년 간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정 중이신 고맙습니다. 일정이시라. 그런데 어제 저렇게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취임 100일 회견을 가지지 않은 데 대해서 사법적 의혹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이 대표의 윤석열 정부 비판은 사실 국민들이 그다지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어제 이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100일간의 이 성과를 열거한 뒤에 윤 정부 200일을 강하게 비판했던 걸 지적한 겁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방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 수사는 이 대표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민주당까지 번지거나 또는 민주당과 연동해서 흔들려서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비명계인 조홍천 의원도 재차 이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먼저 어제 이 대표의 취임 100일 발언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고, 또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이 뜸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사법적 의혹을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명쾌하게 해명을 좀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생략되고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대표 취임한 다음부터는 말이 좀 극히 적어진 것 같아요. 대표 되고 직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허위사실 공표로. 몇 년 전에는 도지사 선거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죠. 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가 있을 걸로 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저는 뭐 그전부터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 저 최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대표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제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또다시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법정에서의 정식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 검찰 진술보다는 한층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단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당일 저녁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게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남욱 본인도 그 녹취록 제출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온 건데, 당시 정 실장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제출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바로 알려줬고, 이 남 변호사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김 씨로부터 바로 전해 들었다는 건데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장동 팀 일원인 이 정영학 회계사는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 26일 이 김만배 씨 등과 나눈 140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 수사팀과 그다음에 정 실장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즈음 김만배 씨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또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 번호를 수소문하려고 연락한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어서 정 실장 측은요, 남 씨 증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남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는 428억 원의 대장동 차명 지분설 등의 내용으로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힘을 싣는 주장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같은 이야기를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고요. 윤영찬 의원실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윤 의원은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녹취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처럼 남 변호사의 주장들이 대부분 전원 형태인데다가 지목된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서면서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를 향해서 신빙성을 앞세워 강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두 사람의 재판 출석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법정에서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세요? 박영수 전 특검과 공모해서 특정 금융사 배제했다는 증거 어떻게 맞으신가요? 그런 사실 있으세요? 혹시 컨소시엄 관련해 직접 소통한 게 맞으실까요? 남욱 변호사 진술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 모두 취재진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요. 어제 재판에서 공방 상당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대표가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던 남 변호사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1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 시도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고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것이라고 김 씨에게 들었다. 이 대표가 사업을 주도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둘 중 어느 쪽이 거짓말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그동안 그 폭로 내용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미국에서 인터뷰에서 로비가 씨알도 안 먹겠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는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씨알이 안 먹힌 거고 결국 이 대표 측의 측근들이 다 일은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지금 김만배 씨 측에서는 결국 그 남욱 변호사가 말을 바꾼 것이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측의 이런 신뢰성 공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저도 이제 그 전문에 대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한 어떤 기자들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의 남욱 씨의 얘기가 조금 과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배치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방금 얘기도 말씀하신 내용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비공식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그 부연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어저께도 이제 그 김만배 씨 측 변호인과의 증인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내가 돈을 주는 걸 봤냐? 아니 보지는 못했다. 그냥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남욱 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본인은 그냥 돈을 내라면 내고 뭐 그렇다는 것이지 돈을 누가 건네주고 뭐 이런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좀 측면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어느 한쪽이 100% 옳고 어느 한쪽이 100%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르죠. 남욱 씨는 지금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조금은 그 협조하는 것 같고 가급적 형량을 낮춰서 재기를 생각하는 것 같고 김만배 씨는 반대로 특히 이제 가장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를 자기 소유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은 본인 돈도 확보하고 또 뇌물죄 형량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측과 좀 그 한 배를 탄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인 진술이나 물증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벤투 떠난다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국가대표팀의 명장 벤투 감독의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4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온 벤투 감독이 이 브라질과의 16강전 직후 한국 축구팀과 작별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1대4로 지면서 결국 이 8강 진출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대표팀 선수들에게 온 국민이 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제 카타르의 기적을 뒤로하고 또 다른 4년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 벤투 감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한국 축구의 행운을 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월드컵 성적과 관계없이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연봉이나 그다음에 벤투 감독을 원하시는 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잡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역대로 봤을 때 여론적으로 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 계약이 자연스럽게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두 가지 옵션 중에 잘해서 어쨌든 벤투 감독이 원하는 팀도 많아질 테고 이런 여건 때문에 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 범위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끈 외국인 사령탑은 벤투 감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성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조직력을 다져온 이른바 이제 빌드업 축구죠. 그 전략을 다져온 성과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성급한 감독 선임과 경질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어왔죠. 벤투 감독은 역대 가장 긴 4년 4개월 동안 이 축구대표팀을 이끌면서 일관되게 핵심 선수층을 유지하고 또 선수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고로 예선과 본선을 같은 감독이 지휘한 거는 이 벤투 감독이 허정무 감독에 이어서 12년 만이라고 하고요. 외국인 감독으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4년 4개월의 재임 기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벤투 감독과 함께해온 선수들도 아쉬움이 클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벤투 감독 부임 후 줄곧 주장 완장을 찾던 손흥민 선수는요. 4년 동안 감사 인사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다.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벤투 감독의 앞날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벤투의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황인범 선수는요. 벤투 감독과의 작별에 아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 선수는 벤투 감독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늘 자신을 믿어주고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질과의 경기는 비록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마스크 투혼을 펼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31살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세 번째 월드컵인 이번 대회 더욱 의미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개막을 불과 3주 앞두고 입은 안면 부상을 딛고 마스크 투혼을 펼쳐서 이 대표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사실 안아골절 수술로 경기에 뛰지 못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단이 특수 제작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해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는 그림 같은 드래블에 이은 가랑이 패스로 황희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의 16강 행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은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두고 한국에서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는데요. 영국 BBC는 손흥민은 고국에서 축구를 초월한 선수라고 평가했고 영국 가디언은 위험한 공격수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이번이 세 번째 월드컵이었다고 하는데요. 4년 뒤 다음 월드컵에서도 다시 손 선수를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군요. 네,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다음 월드컵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능력이 된다면 다음 월드컵에도 도전하고 싶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4년 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위험한 쇼핑 카트.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지하철에서 벌어진 아찔했던 사고 현장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지하철 노원역 하행선에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공간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억지로 바퀴를 빼내려 하지만 열차 하부와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는 위험한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함께 열차를 밀어서 승강장과의 틈을 벌린 다음에야 이 쇼핑카트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불꽃이 튀는 장면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쇼핑카트가 왜 지하철 승강에 있었는지 또 어쩌다가 저기에 빠졌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쇼핑카트는 한 승객이 마트에서 이제 그 식자재를 구매한 후에 카트에 담아서 지하철까지 끌고 왔다가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해당 승객이 다시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무단 반출한 것이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결론. 결국 추태원 SK 회장, 그다음에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얘기인 듯합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 추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요. 오늘 5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1심 재판부는요. 추태원 회장이 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지만 이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노 관장이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 이렇게 맞소송을 내면서 지금까지 1심 소송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방금 나온 속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추태원 SK 회장에게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는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는 665억 원을 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 추태원 회장의 1조가 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였습니다. 노 장관은 당초에 이것의 절반을 주장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거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재산 분할 액수가 결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말에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 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3,70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665억 원만 인정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지분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추태원 회장이 이제 혼외자가 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이후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의 자필 편지로 부인인 노 관장과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동거인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소송 기간 중에 공개석상에 동거인과 함께 등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 지난 2017년엔 본인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이듬해 열린 재판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문에 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추태원 회장의 혼외자 고백이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이혼 요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최 회장이 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에는 법원에 이혼 조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해 왔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 이러면서 맞소송을 낸 건데요. 당시 노 관장은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이혼 소송 중인 최 회장이 또 빈소를 찾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 재벌들의 역대 이혼 재산 분할 금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금액이 알려진 사례 가운데는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2004년에 이혼하면서 그 회사 지분 1.76%, 이게 당시 기준으로 300억 원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게 국내에서 가장 큰 이혼 재산 분할로 꼽힙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사실 판결 결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보인데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가 내린 그 판결 결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그다음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노 관장이 요구한 것은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주 SK 주식 가운데서 42.29%를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노 관장한테 분할해서 줘라, 이렇게 밝힌 665억 원은 SK주 주식의 약 31만 주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그 삼성과의 이부진 이제 그 신라호텔 사장의 소송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원하는 쪽에서는 회사 재산도 이것도 공동 재산이다라고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 거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대통령 때, 아버지일 때 SK가 당시 성경, 그때 한국통신을 어찌 보면 SK텔레콤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렇게 넘겨주면서 어찌 보면 그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그렇죠. 됐습니다. 다음 정부에 됐지만은 이제 그 동기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 지금의 SK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재산의 어떤 좀 원천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아마 그 정도 42%의 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아마 이 회사 재산은 아마 대부분 제외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됐고, 위자료 1억이라는 것은 본인이 혼외자라는 어쩌면 부정행위한 사실을 일단 고백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회사 재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SK 주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아버지로부터 선대로부터 받은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부부 생활, 그러니까 34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34년의 부부 생활 동안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해서 만든 재산이라고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만 665억 원의 부분만 인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 혼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50% 정도가 인정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이 회사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제외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